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요 공급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건 또 가격도 있죠. 가격이 적정해야죠. 근데 누가 봐도 시장가보다 압도적으로 싼 반값 주택들이 주변에 공급이 된다는 건 그 지역의 굉장한 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장기적으로 나쁜 가격이 아니에요. 둔촌주공은 분양가. 왜냐? 분양가 상한제로 찍어 눌렀기 때문에 1차 하락기 정도에 30% 정도의 하락 마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청약 당첨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차 하락기가 와서 내가 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절대로 팔지 마셔라. 버텨라.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서울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얼마 전에 인터뷰 웅달님이랑 같이 한문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 거래량이 최소 3천 건은 넘어야 서울 평균 월 평균 거래량이 약 6천에서 6,500건이거든요. 그냥 기본으로 6천에서 6,500. 네, 평균적으로 그냥 보통 때, 평상시 때, 네. 상승기나 하락기가 아닐 때. 근데 그게 10년 평균 거래량이 월 6천에서 6,500건이. 근데 그게 지금 보시면은 작년 21년 3월에 막 3,000건, 4,000건 찍다가 22년에 800건, 600건, 500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아마 특례 보금자리론도 있고 주택 가격에 너무 많이 단기간에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있고 해서 지금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이 돼야 취합이 다 돼요. 왜냐면 실거래가를 이 신고하는데 한 달까지 유예가 되니까 이제 또 뭐 30일 날 거래가 됐다. 그럼 이제 2월 말까지 신고를 유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지금 이게 다 수집이 될 건데 최초에는 한 1,800건, 2,000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요즘 봐서는 그래서 한 2,500건? 많이 되네요. 그 정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정치로는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뭐 3,000건일 수도 있고 2,000건일 수도 있겠죠. 많이 올라오네요.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긴 함정이 또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거래량 터졌다. 물론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제 회복 추세로 간다, 올라간다. 봐라. 2021년에도 3,000건, 4,000건 넘을 때 이때 지가 폭등했잖냐. 그렇죠. 근데 이때는 부동산 규제가 엄청나게 많을 때죠. 주택 거래를 잘 못하게. 뭐 양도세 준 거. 아니면 뭐 취득세 뭐 12%. 그 다음에 뭐 대출 안 해주고. 근데 지금은 그런 규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3,000건과 지금 3,000건은 다른 거예요. 지금 훨씬 사기가 밀어주고 이제 정부에서 집 좀 사라. 특례 보금자리론 받아서. 그래서 이 거래량이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맞는데 거래량만으로는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금리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이 수요는 금방 꺼집니다. 몇 달 안에. 그게 우리 사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긴 하락장이었거든요. 2009년에 이렇게 오르고 했다가 규제 강화되고 뭐 다시 금리 올라가면서 그 이제 상승장에 취해 있던 분들의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때. 나는 무조건 살 거야 했던 분은 다 사고 물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한 느긋하게 기다렸다 사야지, 쌀 때.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자. 충분히 기다려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 말고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단은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서울의 미분양 주택 현황을 가지고 미분양과 서울 집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꿀팁입니다, 여러분. 이거 서울의 미분양만 공부를 하셔도 최저점은 몰라도 웬만큼 싸게 잡을 수 있어요. 웬만큼 싸게. 공개도 됩니까? 공개도 됩니다.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면 네. 성공적인 내 집 마련 위해서라면 감사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2001년이에요.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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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IMF 이후에 막 한창 안 좋았다가 그 미분양이 서울에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라 그냥 미분양입니다. 그냥 미분양. 다 지었는데 미분양 말고 청약에서 미분양 나는 것들. 요즘 나오는 것들. IMF 이후에 요 미분양 수치가 확 줄었죠. 네. 2002년도에. 2002년도를 우리가 월드컵의 시즌으로 기억하지만
미친 집값 상승의 시작이 2002년입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보시면 서울의 미분양이 줄어들면 집값이 오른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거래가나 혹은 여러분 오래된 아파트, 뭐 음아파트 이런 거 찍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드는 해에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보시면 서울 미분양이 2003년에 700건 정도 늘었다가 2007년까지 줄어들죠.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줄어들죠. 이 기간에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엄청나게 올랐던 그 시기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여러분이 2008 리먼 브라더스 금융위기로 집값이 2008년부터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2007년이 그 어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가 시작됐고, 이때 서울의 외곽지가 아닌 지역들은 집값이 사실 2006년 말이 고점이었어요. 2007년부터 멈췄어요. 그러다가 1년 뒤에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회사가 망하면서 그 여파가 오면서 지금으로 치면은 금리 인상기가 오고 지금 좀 괜찮네 했다가 올해 여름쯤에 갑자기 PF 대출 부실 터지면서 은행이 망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고 2008년에 보시면 미분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죠. 네. 그러다가 2009년에 잠깐 반짝 올랐다고 했잖아요. 한 9개월 정도. 그때 내려갔는데, 그러다가 다시 그 시기를 다시 여건이 어려워지고 어떤 규제되면서 미분양 수치가 다시 늘죠. 네. 다시 늘죠. 그래서 언제까지 늘죠? 2012년 12월까지. 보세요. 추세가 중요해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우리가 나 최저점 맞출 거야. 그거 욕심이죠. 근데 거의 최저점 잡을 수 있어요. 12년 12월에 서울의 미분양 수치가 최고점을 찍었다가 그 다음에 하락하기 시작하죠. 네. 13년부터. 그러면 서울의 미분양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뀌었네. 1년 정도는 지켜보시는 거예요. 1년 정도는. 왜냐하면 2009년 초에 미분양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네 하고 샀다가 다시 1년도 안 돼서 하락이 크게 왔잖아요. 1년 정도 지켜보세요. 최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2014년 혹은 15년 12월 되면 엄청나 3,500건의 미분양이 274건으로 줄어 있잖아요. 네. 확실한 신호죠. 15년에 집 사셨어도 돈 많이 벌었죠.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 이때 사는 거 이때. 그렇구나. 그러다가 이제 거의 서울의 미분양이 뭐 40건, 50건 거의 없는 거죠. 하다가 2019년에 잠깐 안 좋았다. 이때 금리 인상 시작한다. 고점 오를 만큼 올랐다. 하다가 다시 내려갔죠. 19년 5월에. 그럼 또 괜찮은 거야. 이렇게 보다가 보시면 22년 2월부터 미분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지금 953건이에요. 12월 기준으로. 네. 올라가고 있죠. 추세가. 네. 여태까지 서울 미분양 역사를 봤을 때 미분양이 올라갈 때 집값이 오른 경우가 있나요? 없죠. 없죠. 없어요. 이때 잠깐 있어요. 19년. 근데 여러분 19년도에 여러분이 부동산 잘 보시면 19년도, 18년도, 19년 요때 어려웠어요. 서울이랑 경기도가. 문재인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도 나왔고 이때 19년에 입주 물량 헬리오시티가 이때거든요. 전반 상반기 되게 안 좋았어요. 가격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미분양이 늘었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에 부동산 서울에 내 집을 사시면 웬만큼은 저점 근처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늘어나고 있다. 네. 많이.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보자. 서울 말고 인천, 경기도까지 보면 어떨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이 된다면 서울을 먼저 사고 싶으세요? 경기도나 인천을 먼저 사고 싶으세요? 서울이죠. 가격이 괜찮다면 서울을 사고 싶죠. 그래서 미분양은 서울이 먼저 소진이 돼요. 당연하잖아요. 그냥 돈만 내면 청약 공짜로 되니까. 그래서 2013년 12년 12월 정점 찍고 서울이 줄어들죠. 미분양이. 서울이 줄어들죠. 추세적으로. 네. 근데 인천은 서울보다 고점이 조금 뒤에요. 이게 한 1년, 14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추세적으로 조금 줄어들죠. 경기도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2017년 정도 돼서 줄어들죠. 왜냐면 서울에서 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서야 아직 덜 많이 안 오른 경기도 인천을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9년도에도 서울은 잠깐 올랐죠. 근데 인천과 경기도는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해소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런데 서울도 오르고 있어요. 미분양 숫자가. 인천도 늘고 있어요. 경기도도 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서울을 사시려는 게 아니라 인천이나 경기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면 일단은 서울이 미분양이 다 해소가 되고 가격이 올라야 그 다음에 인천, 경기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 온기가 오려면. 그러면은 내가 인천, 경기도인데 이 뭐 변곡점을 잡겠다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럼 미분양 인천, 경기도가 지금 줄어들고 있나? 늘고 있네? 그럼 일단 기다려보자. 서울이라도 적어도 미분양이 줄어들고 가격이 올라야지 우리까지 차례가 오니까. 네. 근데 지금 인천에는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있죠. 2년 동안. 네. 그럼 앞으로 인천은 미분양이 이렇게 쌓여갈 거예요. 그러면 이 미분양을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존 아파트 가격이 못 올라요. 네. 미분양 새 거 사면 되니까 싸게.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그렇군요. 서울도 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울도 적어도 이 미분양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시고 적어도 추세적으로 절반 정도는 내려가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서울이 뉴스 보면은 둔촌주공도 네. 다 뭐 계약 거의 다 완료됐다고 그러고 네네. 장위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미분양 주는 거 아니야 했는데 미분양이 늘고 있네요. 늘고 있죠. 근데 위치가 안 좋은 것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1차 바닥권까지는 온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 한 25% 많이 빠졌지. 뭐 적어도 20년, 21년에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그 상승분은 반납을 해서 20년 정도 집값까지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19년 1월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더 보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어떤 전세가에 전세가는 아직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지금 매매가격이 좀 비싸다고 봐요, 여전히. 근데 전세가의 이 갭이 너무 커져서 매매가가 무너진다거나 네. 금리 인상 때문에 무너진다거나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안 한다거나 거품을 이 기회에 빼자고 한다거나 혹은 뭐 3기 신도시의 착공을 빨리 한다거나 반값 아파트, 뭐 나눔형 주택 그거의 공급을 적극적으로 더 한다거나 해서 부동산 악재 때문에 한 번 더 심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2차 바닥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상황까지 그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가지 않는 시나리오로 간다면 대외 여건이 우호적이고 금리도 빨리 내리고 경제도 산다면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더 어떤 일시적인 반등 혹은 바닥을 다지다 다시 2차 하락이 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메인 뷰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미분양 수치가 확실히 꺾이는 걸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다. 그렇죠. 적어도 미분양 수치가 뭐 지금 950건이면 뭐 서울이 뭐 400건 정도가 된다거나 300건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거 몇 달 동안 보고 사셔도 된다. 좋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이에요. 전국 보시면 우리 2008 금융위기 뭐 리먼 브러더스 때 전국적 미분양 수치가 16만 5천 호입니다. 와, 엄청 그리고 다지였는데 미분양은 5만 호예요. 진짜 심각한 건 준공 후잖아요. 준공 후가 진짜 심각한 거죠. 다 졌는데 없는 거니까. 다지였는데 미분양이 인천과 되고. 그러니까 미분양 수치만 늘어나도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준공 후 미분양은 미분양 앞에 버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려면 미분양 해소가 돼야 돼. 1차 버퍼. 앞에서 내가 다 없어져야 돼. 근데 그냥 청약 미분양의 해소가 되기 위해선 앞에 준공 후 미분양이 없어져야 돼요. 다 지은 것부터 팔려나가잖아요. 일단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은 대구나 인천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그래서 그 수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죠. 전국적으로. 2020년 19년 전으로. 그러니까 집값 폭등했잖아요. 폭등했던 시기죠. 미분양이 줄어야 다 오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는 전국이 다 줄었잖아요. 지방 도시까지. 그러니까 전국이 다 올랐죠. 청약하면 무조건 완판이고. 무조건 완판이고. 그게 2022년을 기점으로 14,000건을 기준으로 지금 68,000건입니다. 오르는 추세죠. 전국적으로. 준공 후 미분양도 오르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이 미분양이 청약 미분양이 3년 뒤면 지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죠. 다 지었으니까. 근데 또 안 팔렸으니까. 그러면
이 수치가 느는 것만큼 준공업 미분양 수치 이렇게 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비율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16만에서 5만이 됐으니까 네. 3대 1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것도 한 15,000, 2만 이렇게 준공업 미분양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 그럴 수 비율이 있죠.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쵸. 근데 그냥 미분양 수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뉴스에서는 뭐 7만 되고 연내 9만이라고 막 10만이라고 막 이런 뉴스도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지금 12월 기준인데 아마 조금 더 최신 통계로 들어가면 지금 7만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답이 없어요, 지금 미분양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은 5대 광역시 정도 사시는 분들도 내 지역에 올해 혹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다면 너무 서두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왜? 아니 금리가 떨어져도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많으면 우리가 예전에 부동산 저도 공부할 때 금리 막 7%일 때도 막 올랐단 말이에요. 참여정부 때. 그랬어요. 그때는 막 6% 7%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 막 8%인데도 올랐어요. 금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다 금리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금리가 3개월 전에 금리에 대한 공포가 지금과 같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모든 걸 덮었죠. 지금은 생각보다 안 오르는데. 그러다가 요즘 또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금리 다시 또 공포가 커지고 있죠. 근데 이 금리 이슈는 결국엔 해소가 돼요. 올해 2023년, 내년 2024년 정도까지는 금리의 시대입니다. 부동산이 분명히.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이 눈 녹듯이 금리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수요 공급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공급량이 얼마냐, 수요가 얼마냐.